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005년 6월의 어느 날, 대전 역전 카페에서 두 남녀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녀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애가 있는 이혼녀였죠. 1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막 그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내린 결정에 남자는 동의할 수가 없었죠. 남자는 당장은 힘들지만 여자와 여자의 아이들까지 책임질 수 있다며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절대 이혼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남자는 당시 35살의 장기수, 그는 이혼녀 강 씨를 경기도 오산에 있는 매형의 슈퍼마켓에서 일할 때 만나게 됐죠. 대전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혼자 살던 장기수와 역시 혼자였던 이혼녀 강 씨는 서로에게 애틋함을 느꼈고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둘 사이가 틀어진 건 장기수가 오산 생활을 접고 대전 집으로 내려가면서부터였어요. 몸이 멀어지자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았죠. 장기수는 여전히 강 씨를 사랑했지만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데다 지금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되면 처지가 더 궁색해질 게 분명했던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임씨와는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만 셋이 있었어요. 장기수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2002년부터 약 3년 동안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의 지사를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을 진 채 2005년 4월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음식점 대전지사의 배달원으로 1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서 아내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죠. 금실이 좋았던 부부였지만 사업의 실패로 부부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내연녀 강 씨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장기수는 내연녀 강 씨를 붙잡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인 임 씨는 집에 배달된 보험가입 약정 확인서를 받아들고 어이가 없었죠.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 생명보험을 그것도 2개씩이나 든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모두 임 씨의 명의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묻자 장기수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라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며 둘러댔어요. 장기수가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을 든 건 내연녀 강 씨와 헤어진 며칠 뒤였습니다. 그는 외국계 보험회사를 찾아가 보험금 3억 원짜리 2개의 생명보험을 들었죠. 혹시 모를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면 현금 6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장기수는 틈만 나면 인터넷에 접속해 아내를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카페 하나를 발견했지요. 살자 카페였어요. 카페 회원들 사이에선 청산가리가 유독 인기가 많았지요. 많은 살자 희망자들이 게시판에 청산가리를 구하고 싶다며 글을 남겼어요. 장기수 역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글을 남깁니다. 사흘 뒤 익명의 한 남성에게서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인터넷 쪽지를 받았죠. 그리고 그를 만나 일가족을 살해하고도 남는 양의 청산가리를 구매했어요. 2005년 8월 18일 아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는 온 가족이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죠. 일찌감치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필름통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인 생수통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출근한다며 집을 나왔어요. 장기수는 집을 나와 현관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틈 사이로 집안 상황을 예의주시했죠. 잠시 후 부인이 아이들을 깨워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아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바로 보이진 않았지만 찬장에 비친 모습으로 어렴풋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분 정도 지났을까 여기저기서 컥컥대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과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모두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는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도 아내도 엄마를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장기수도 그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었는지 잠시 문을 닫았죠. 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건 10분쯤 지나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시체더미 앞에서 선 순간 장기수의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4살짜리 막내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엄마와 두영을 쳐다보며 울상을 지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식탁 위엔 물컵 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물을 바로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장기수는 막내 아들의 목을 힘껏 졸랐어요.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5분을 버티지 못했죠. 장기수는 가족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장기수는 알리바이를 짰어요. 집에서 나올 때 챙겨온 부인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일부러 동료 직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아내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주든 말이죠. 장기수가 이날을 선택했던 건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70%나 된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비 내리는 날 집에 불을 지르면 전기압선에 의한 화재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기수는 저녁 7시쯤 미리 준비한 신호를 들고 귀가했죠. 시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청산가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었어요. 빨랫더미를 시신 위에 얹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뒤 곧바로 인근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두어 시간 뒤 거의 다 탔겠다 싶어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상대로 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장기수는 직장에서 막 퇴근한 가장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장기수를 예의주시했지요. 부인 임씨가 아이들과 함께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장기수가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청산가리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부인과 아이들의 시신은 숯덩이가 됐지만 부검을 하자 청산가리는 어렵지 않게 검출됐죠. 범행 11일 만에 장기수는 체포됩니다. 장기수는 검거된 이후에도 진술을 자주 바꿨어요. 범행의 첫 번째 동기였던 내연녀 강씨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고 3,500만 원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집 PC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86차례나 살자 및 청부살인 사이트에 들락거린 걸 추궁했죠. 여기에 자신이 죽으려고 한 거지 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발뺌합니다. 그러다 재판 과정에선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4명의 일가족을 몰살한 장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장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죠. 2006년 8월 9일 대법원에서 장기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고 독극물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지 않고 옆에 서 있던 막내 아들까지 목 졸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장기수는 현재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1999년 7월 28일 아침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사는 우 씨는 한마을에 사는 이웃 형님인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농자금 대출 문제를 상의하려고 전화했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직접 만나러 온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당대문 손잡이를 밀었더니 문이 덜컹하고 열렸어요. 우 씨는 마당을 지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현관은 사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죠. 벌어진 현관 틈 사이로 약간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문을 열자 아까 풍겨오던 냄새가 얼굴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우 씨는 순간적으로 콧구멍을 틀어막았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어요. 안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우 씨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던 김 씨와 부인 현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 채로 나란히 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뭔가에 짓이겨져 있었고 머리에서 쏟아진 걸로 보이는 피는 방 안 전체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죠. 동네에서 인심 후하기로 소문났던 김 씨 부부. 주민들과 관계도 원만했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았던 김 씨 부부를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약 2달 전 24살의 김씨와 30살의 노경락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김씨와 계속해서 붙잡았던 노경락. 김씨가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이 무서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날만큼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노경락에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며 제발 놔달라고 말이지요. 노경락은 김씨를 좋은 말로 달래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노경락의 그런 달콤한 말이 손찌검으로 가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걸 몇 번의 경험으로 이미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각오는 돼 있었죠. 김씨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놔달라고 소리쳤어요. 밤 11시 구로동의 한 근린공원은 김씨의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노경락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뜨려던 순간 퍽 하고 노경락의 발길질이 시작됐어요. 김씨의 몸이 공중에 뜨더니 공원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는 성난 표정으로 넘어진 김씨에게 달려들었어요. 넘어진 김씨의 등을 발로 2번 더 걷어찼습니다. 김씨는 체념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나가려면 몇 번은 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김씨가 직장 때문에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노경락의 집에 살게 된 건 1996년 12월쯤이었어요. 노경락은 김씨 고모의 외아들이었죠. 둘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김씨는 혼자 서울 생활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예천의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김씨가 고모 집에서 살았으면 했어요.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더부살이를 해도 눈치 볼 일은 크게 없었죠. 동거 4달 만에 사달이 벌어집니다. 상당한 미인이었던 김씨를 사촌오빠였던 노경락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1997년 3월 어느 날 노경락이 심하게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 김씨가 노경락 옆에서 극진히 병간호를 해줬죠. 퇴근 후 병간호라 김씨도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간호를 하다가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노경락은 갑자기 일어나 김씨를 덮쳤습니다. 잠에서 깬 김씨가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노경락은 그날 사촌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날 이후 김씨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고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 했죠. 돈이 없어 집을 나갈 수도 없었고 부모님에게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노경락은 점점 노골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몸에 손을 대는 일도 계속됐고 관계를 거부하면 손찌검을 해댔죠.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살겠다며 이별 통보를 했다가 공원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사랑이었는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광기 어린 집착이 돼가고 있었죠. 1999년 5월의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김씨가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왔는데 노경락은 김씨를 끌고 강남역 부근의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김씨를 향한 노경락의 협박은 동거 2년째가 되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심각해집니다. 노경락은 품에서 하얀 약통 하나를 꺼내 보였죠. 남자는 6알, 여자는 4알이면 바로 죽는 거라며 수면제를 꺼냈어요. 내 여자가 되지 않을 거면 다른 남자들의 여자도 될 수 없다며 같이 죽자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수면제를 몇 알 털어넣더니 삼키는 신용까지 했어요. 김씨의 부모이자 노경락의 외삼촌 부부인 김씨 부부가 그의 만행을 알게 된 건 수면제 위협이 있던 즈음이었습니다. 딸의 몸에 난 몽자국을 수상하게 생각한 김씨 부부가 딸을 추궁하자 그제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실토했죠. 아버지 김씨는 곧장 서울로 올라가 노경락의 멱살을 잡았어요. 노경락은 분을 참지 못하는 외삼촌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뻔뻔하게 응수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작은 전세방 하나를 마련해 딸을 이사시키고는 노경락에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제야 김씨는 노경락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협박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면서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김 씨는 너무 무서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김 씨가 떠나자 노경락은 점점 더 공상에 사로잡혔어요. 김 씨도 자기를 원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라 상상합니다.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선 방해꾼들이 없어야 했어요.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합니다. 범행 6일 전 경북 예천의 외삼촌 집에 몰래 찾아가 집 내부 구조를 살피면서 범행 동선을 구상했어요. 그리고 공구상에 가서 범행에 쓸 손도끼를 구입했지요. 1999년 7월 27일 노경락은 렌트를 한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예천 외삼촌 댁에 도착하니 밤 8시쯤이었어요. 차 안에서 외삼촌 가족이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가 되자 온 집안에 불이 꺼졌죠. 손도끼를 챙겨든 노경락은 집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안방으로 향했어요. 외삼촌을 먼저, 그 다음에 외숙모. 노경락의 머릿속엔 범행 시뮬레이션까지 돼 있었어요. 저항할 가능성이 큰 외삼촌을 먼저 제압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안방으로 걸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대로 부부 둘이서만 자는 것 같았어요. 플래시 빛으로 외삼촌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노경락은 손도끼를 인정사정 없이 외삼촌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항은커녕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지요. 외삼촌이 어느 정도 제압됐다고 생각한 노경락은 외숙모에게도 똑같이 도끼를 휘둘렀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몇 번을 휘두르자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이미 부부가 사망한 상태였지만 노경락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어요. 범행이 미수에 그칠까봐 걱정이 됐던 그는 마당으로 나가 미리 받았던 공구통을 뒤져 파이프 렌치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죠. 다시 한번 부부를 향해 파이프 렌치를 휘둘렀어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차례나 더 부부를 가격하고 나서야 외삼촌 집을 나왔어요. 노경락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검거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외삼촌 부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착했던 김 씨와 김 씨 언니까지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노경락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현재는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2010년 잠깐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금지 품목인 볼펜심을 몰래 들여와 날카롭게 갈아 손목을 그으려는 난동을 피웠기 때문이죠.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 너무 불안해서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렵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란 존재에게 허망하고 끔찍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분당의 한 병원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중호라는 사람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가족과 연락이 안 되니 가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죠. 경찰들이 김중호가 거주하던 잠실주공 4단지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5분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어서였죠. 옆에서 거들고 있던 경비원이 새벽같이 나간 게 아니라면 401호 식구들은 집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는 독촉 전화가 왔고 하는 수 없이 119 구조대에 요청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광경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김중호의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어 있었죠. 11살의 작은 딸과 9살의 아들은 안방의 침대에서, 부인 이 씨는 주방에서, 17살의 큰딸은 작은 방에 쓰러져 있었고 특히 부인과 큰딸은 머리가 함몰되어 뇌수가 흘러내린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방바닥엔 피해자들이 흘린 피가 흥건했고 벽에도 핏자국이 사방에 튀어 있었어요. 안방의 하얀 침대 시트 역시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죠.
작은 딸과 아들도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피를 흘린 채 사망했고 목과 가슴에도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웃 주민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며 워낙 옛날부터 부부싸움을 자주 해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고 증언했지요. 경찰은 김중호의 자녀가 12일 하루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이날 오전 2시에서 3시쯤 401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났다는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범행은 12일 새벽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부부싸움과 남편을 뺀 나머지 가족의 죽음, 그리고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자해한 것 같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말. 범인은 누가 봐도 김중호였어요. 경찰은 김중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형사들을 병원으로 급파했죠. 그 시간 김중호는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병원을 찾은 형사들에게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1989년 9월 개인 택시를 몰던 김중호는 지인의 소개로 이 씨와 만나 결혼했어요. 김중호의 집에선 결혼을 반대했죠. 31살의 총각이었던 김중호와 달리 1살 연상이었던 이 씨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됐고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위기가 찾아왔죠.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건 김중호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부터였어요.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던 이 씨가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증거는 없었지만 그 일을 핑계로 이 씨와 충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이 울음범벅이 된 얼굴로 이 씨에게 달려왔죠.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묻자 아빠가 가슴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었다고 그제야 털어놨던 거죠. 부인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애꿎은 울붓딸에게 화풀이하듯 성추행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이 씨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남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김중호는 곧바로 구속이 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2001년 11월 30일 출소합니다. 열흘 뒤인 12월 11일 밤 11시 두 사람은 출소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어요. 집에 돌아온 김중호는 아내에게 무작정 빌 생각이었죠. 이혼은 곧 개인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이 씨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택시를 가압류했기 때문에 김중호는 싹싹 빌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사정했어요. 이혼하자, 잘못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한 지 3시간 정도 흐르자 김중호의 언성이 높아졌고 입에선 육두문자가 쏟아졌죠.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며 김중호를 현관문으로 밀고 있던 이 씨. 두 사람의 싸움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큰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큰딸은 엄마와 함께 김중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돌변한 김중호는 안방 침대 밑에 있던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갖고 거실로 나왔어요. 쇠망치를 든 남편을 보자 이 씨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김중호는 그런 부인을 붙잡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이미 한 번의 공격으로 이 씨는 고꾸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김중호는 이 씨의 이마, 정수리 할 것 없이 무려 10번을 내리쳤죠. 딸은 엄마를 공격하는 계부의 목에 매달려 체중을 실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은 김중호의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목에 감긴 딸의 팔을 풀고는 역시 쇠망치로 딸의 이마를 내리쳤어요.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딸은 바닥에 쓰러졌죠. 이미 쓰러져 있는 딸의 안면을 계속해서 때립니다. 얼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때렸는지 발견 당시 너무 뭉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인과 을부딸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김중호는 초등학교 5학년 딸과 2학년 아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향했지요. 이미 저지른 일 자신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죽었고 아빠도 곧 세상을 떠날 마당에 아이들을 고아로 남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기 위해 망치를 크게 휘둘렀어요. 하지만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딸을 내리치다 쇠망치에 나무자루가 부러졌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공부하면서 소형 절단기와 가위를 꺼내 딸을 난도질했고 아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했어요. 서둘러 집을 나온 김중호는 무작정 택시를 타고 경기도 분당으로 이동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내 상가에서 내린 김중호는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뒤 챙겨온 흉기로 팔과 배를 그었어요. 12일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김중호는 병원에서 자백을 하면서 부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따로 살겠다며 계속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서울 동부지법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김중호가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는 점, 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구속됐다가 피해자들과 겨우 합의해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이미 숨이 끊긴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새망치를 휘두르고 소형 절단기와 가위를 동원해 살해한 건 전형적인 오버킬이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어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대량살인범이라는 점, 무엇보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생명을 둘이나 죽인 건 극히 위험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죠. 김중호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2002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도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2003년 6월 10일 오전 12시 1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한 주택에서 50세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집 안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25살의 첫째 아들과 각자의 방에서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던 김씨의 아내와 김씨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려 15차례나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안의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던 게 이상해서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집 안에서 둘째 아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형도 죽는다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하던 중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뛰쳐나가 그대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김 씨의 둘째 아들은 당시 23살의 김근우였습니다. 2002년 10월경 아버지는 김근우한테 엄청 화가 난 상태였어요. 카드 대금 청구서에 찍힌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죠. 4,127만 원. 아들은 고작 23살인 휴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던 김근우가 이런 엄청난 카드 빚을 진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김근우는 유명 사립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동네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 21살의 조 씨를 만났습니다. 김근우는 조 씨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죠. 당시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던 시기였어서 휴학생이던 김근우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짜리의 명품 옷을 여러 벌 사주는 등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갔죠. 카드 대금 납부일이 되면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4,127만 원은 그렇게 불어난 빚이었어요. 결국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뒀던 연금저축을 깨기로 합니다.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없었던 부부의 선택이었죠. 3,5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들이 해결했으면 했고 다시는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 쓰는 맛을 봤던 김근우는 또 다시 빚을 늘려갔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독촉장은 다시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연금저축까지 깨가면서 겨우 해결한 줄 알았던 카드 빚이 자신의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 몰래 훔친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7천만 원까지 8개월 만에 8천만 원 정도로 오히려 2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번에 김씨 부부는 아들을 외면했어요. 그날 저녁 김근우는 집을 나와 고시원을 전전했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처음 집을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이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벌써 집을 나온 지 8개월이 됐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죠. 900만 원이 입금됐으니 나머지 연체금도 빨리 변제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아씨, 갚아줄 거면 다 갚아주지. 정신 못 차린 김근우는 아예 단판을 짓고 싶었죠. 2003년 6월 9일 저녁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 김근우. 어머니와 할머니만 집에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몰아붙였어요. 다 갚아달라는 아들과 염치도 없다는 어머니의 입씨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모른 척하진 않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전부 갚기엔 돈이 아까우시다. 결국 자식 새끼 인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네. 라며 순간 김근우는 자신의 왼팔로 어머니의 목을 휘감아 당겼어요. 숨통이 막힌 어머니 박씨는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왼팔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는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힘이 빠진 어머니를 확인한 김근우는 내팽개치듯 어머니를 방바닥에 눕히고는 더욱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장롱에서 베개를 꺼내 어머니 얼굴 위에 덮고는 체중을 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죠. 귀가 좋지 않은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손주가 방문을 여는데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어요. 김근우는 할머니 뒤로 다가가 어머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안 됐어요. 소파에 앉은 김근우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흰색 목장갑을 끼고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아버지와 형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초인종을 누르는 형의 모습이 인터폰에 보였어요. 칼을 품속에 가린 채 현관문을 열었죠.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본 형은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형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근우는 칼을 들어 형의 가슴팍에 내리꽂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꼬꾸라졌고 쓰러진 형을 향해 15차례나 칼을 휘둘렀어요. 다음은 아버지였죠. 김근우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불이 꺼진 채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멈칫했죠. 김근우는 아버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형 죽는다면서. 그때 거실 불이 켜졌고 큰 아들은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김근우는 범행 이후 6일이나 부천과 인천의 인근 PC방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어요. 경찰에 체포된 것도 PC방이었습니다. PC방에서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경찰 수사망에 걸린 거죠. 공개된 메일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오늘 식구들 작업하려다가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진 성공했고 형도 거의 성공해서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의리 없이 도망치지 뭐야. 나 원래 도망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암튼 나 때문에 네가 망했는데 도움도 전혀 못 주고 미안해. 이거 바로 지워. 나 때문에 피해간 거 나가고 나서라도 갚을 수 있다면 꼭 갚을게. 여자친구는 끔찍하게 아꼈나 봅니다. 검거된 그는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검거 직후 경찰이 가족을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진작에 돈을 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근우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반성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 몫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14일 김근우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아 현재까지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끝까지 뻔뻔했던 김근우는 사형을 면하고자 아버지와 형에게 단원서를 요구하기도 했죠. 당연히 거절당했지만요. 존속 살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근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길래 사랑하는 가족을 스스럼 없이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김근우는 인간이 아닌 악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악마가 발 뻗고 편하게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